안동의 부유한 양반가에 시집온 며느리 정순이 날이 밝기도 전에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야 했던 세월이 7년이었습니다. 손등은 갈라져 피가 비치고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모진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동짓달 아침, 갈라진 도끼자루 속에서 누렇게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종이를 본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된 그 순간 7년 묵은 침묵이 마침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장작 패던 며느리가 도끼자루 속 문서 한 장으로 시어머니의 죄업을 무너뜨린 가슴 서늘한 인과응보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에 듣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시작해볼까요? 영조 시절 안동에는 소문난 부자 윤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인근 세 마을의 땅이 모두 그들 소유였으니 그 위세가 고을 현감도 부럽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토록 으리으리한 양반가의 뒤뜰 외양간 옆 후미진 구석에서는 새벽부터 밤까지 도끼질 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것이지요. 그것도 다름 아닌 이 집의 맏며느리 정순이었습니다. 탕, 탕, 탕. 도끼날이 참나무 등걸에 박힐 때마다 정순의 어깨가 휘청였습니다. 나이 26, 시집 온 지 어언 7년째 되는 겨울이었지요. 손등은 갈라져 피가 비치고 입김은 허공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양반가의 며느리라면 마땅히 안방에서 길쌈이나 하고 있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노비도 마다할 뒤뜰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던 것일까요? 며느리가 이토록 고생하는 이유는 시어머니 강 씨의 지독한 성미 때문이었습니다. 안동 땅에서 모질기로 소문난 그녀는 남편이 병석에 눕자마자 집안 권력을 손에 쥐고 며느리를 들볶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순이 부모를 모두 여의고 기댈 곳 없는 처지라는 점을 이용해 매일같이 모진 말로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정순이 내 인연. 안채 쪽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강씨 부인이었지요. 비단 누비저고리에 담비 털목도리를 두른 차림으로 손에는 곰방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느려터진 년아, 손이 그렇게 굼떠서 언제 사랑채 군부를 다 떼겠느냐? 시아버지 병세가 나빠져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게 다 내 죄가 될 줄이나 알 거라.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건 정순뿐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 정성을 트집 잡아 며느리를 모질게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송구합니다, 어머님. 송구하긴. 내년 친정이 그래도 한때는 진사되기라 들었다만 손끝이 이리 야무지지 못해서야 차라리 산골 노비년이 더 낫겠다. 곰방대 끝이 정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모욕이었지요. 그러던 강씨 부인이 문득 말을 끊고 정순의 손에 들린 도끼자루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씨 부인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지요. 2년, 그 도끼가 어디서 난 도끼냐? 광안에 있던 헌 도끼이옵니다, 어머님. 광안이라. 순간 시어머니 강씨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7년간 눈치를 살피며 살아온 정수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사소한 트집을 잡아 불호령을 내렸을 시어머니가 낡은 도끼 한 자루를 보더니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말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리 가져오너라. 자루가 갈라져 위태로우니 내 직접 보아야겠다. 강씨 부인이 다급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7년 동안 며느리의 손에서 무엇 하나 직접 받아 가신 적이 없으셨던 분이 어찌하여 도끼 한 자루를 그토록 손수 가져가시려 했던 것일까요? 정순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이 도끼를 막 내어드리려는 바로 그 찰나 소슬대문 쪽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 관가에서 이방 어른께서 오시고 종갓집 큰어른께서도 함께 드셨습니다. 행랑아범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지요. 강씨 부인의 안색이 한순간에 굳어졌습니다. 관가의 이방과 종갓집 큰어른이 한나란 씨에 드셨다는 말에 곰방대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러나 강씨 부인은 곧 표정을 다잡고 며느리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너 내 말 똑똑히 들어라. 그 도끼 이제 쓰지 말고 당장 내 방으로 가지고 오너라. 가는 길에 절대 손에서 놓지 말고 누구한테도 보이지 마라. 곧장 내 안방 윗목에 갖다 놓으란 말이다. 만약 딴짓을 하거나 딴 데 두었다간 내 목숨이 10개라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라. 알겠느냐? 예, 어머님. 강씨 부인은 황급히 안채를 가로질러 사랑채 쪽으로 종종 걸음을 치셨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평소의 위세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하시는 것일까요? 관가 이방과 문중 어른이 한꺼번에 드신 것은 또 무슨 까닭이며 어찌하여 이 도끼 한 자루를 안방 윗목에 두라 하셨던 것일까요? 정수는 도끼 자루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박달나무 자루의 감촉이 어느 때보다도 묵직하게 느껴졌지요. 자세히 살펴보니 자루 끝에 가는 실금이 가 있긴 했으나 그저 손때 묻은 헌 도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시어머니께서는 이것을 그토록 꺼리셨던 것일까요? 7년 동안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온 며느리의 직감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었지요. 강씨 부인이 분명 무엇인가를 숨기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저 낡은 도끼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수는 시어머니의 엄명을 따르는 척 도끼를 들고 안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지요. 안방에 들기 전에 잠시 행랑방에 들러 이 도끼 자루를 살펴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행랑방에 든 정순이 막 도끼를 내려놓으려는데 부엌 쪽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늙은 찬모 박씨와 행랑어멈의 목소리였지요. 쯧쯧, 그러게 말이야. 영감님 아우님 되시는 분이 살아 계셨더라면 이 집안 형편이 이렇진 않았을 텐데. 어허, 그 말은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게 아니야. 그 어른 일은 강씨 마님 앞에서는 절대 꺼내선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아우님, 곧 작은 시아버님이 계셨더란 말입니까? 정수는 시집 온 7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어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사상 위패 가운데도 그런 어른은 없으셨지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랑채 쪽에서 시아버지의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정수는 도끼자루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7년 동안 짐승처럼 부려지며 견뎌 온 모진 세월이 어쩌면 이 낡은 도끼 한 자루로 풀려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문풍지 너머 매서운 칼바람이 울었으나 정순의 두 눈만은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도끼자루를 양손으로 단단히 쥐고 안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지요. 시어머니의 엄명대로라면 곧장 안방 윗목에 도끼를 두고 물러나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정순의 가슴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이 도끼 안에는 분명 무엇인가가 있다. 7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며 산 정수는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 물건이라면 질색하던 분이 도끼를 직접 가져가려 한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이닥친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도끼를 안방에 두라고 따로 명령까지 내렸으니 정수는 저 도끼 안에 무언가 대단한 것이 들어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정수는 안채로 가려다 말고 슬쩍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인들이 손님을 맞으러 모두 자리를 비운 덕분에 마당은 텅 비어 있었지요. 정수는 가슴이 터질 듯 떨렸지만 이 기회를 놓칠세라 몰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차가웠습니다. 군불 한 번 제대로 든 적 없는 방이었지요. 정수는 도끼를 마룻바닥에 살그머니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박달나무 자루를 어루만졌습니다. 자루 끝에 가는 실금이 가 있는 것이 새삼 또렷하게 보였지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실금은 단순한 갈라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루를 둘로 갈라 다시 정교하게 맞붙여 놓은 자국이었던 것입니다. 정순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자루에 갈라진 틈새에 손가락을 밀어넣고 조심스럽게 힘을 주었습니다. 단단하던 나무 자루가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자 정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자루를 비틀자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박달나무 자루가 두 쪽으로 시원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빛바랜 무엇인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순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그것은 작게 접힌 한 장의 종이였습니다. 한지의 결이 부드럽고 두툼한 것을 보아 보통 종이가 아니었지요. 더구나 종이의 한 귀퉁이에는 붉은 인장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 적혀 있던 글귀를 읽어 내려가던 정순의 두 눈이 점점 커져갔지요. 어머니께서 어릴 적 글눈을 틔워 주신 덕에 정수는 한문도 곧잘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이 순간 어찌나 다행이었던지요.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윤씨 가문의 재산 내역을 적은 문서였습니다. 집안 어른이 자식들에게 땅과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는지 기록한 문서였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정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서에는 시아버지 윤영달 어른과 그 아우님 되시는 윤영석 어른, 두 형제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인근 세 마을에 걸친 너른 전답을
형제가 절반씩 똑같이 나누어 받았다는 사실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뭔가의 소슬 때문 큰 집은 형님 영달 어른의 몫이요. 강 건너 둔덕 위 별저와 함께 양지들 너른 전답의 절반은 아우 영석 어른의 몫이라 적혀 있었지요. 가문 어른들의 수결과 관아의 인장까지 또렷하게 찍힌 한 점 의심의 여지도 없는 정식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정순이 시집 온 이래 7년 동안 윤씨 가문의 모든 전답은 단 한 자락도 빠짐없이 시아버지 한 분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요. 작은 시아버님 윤영석이라는 어른의 이름은 제사상 위패에도 가문의 그 어떤 문서에도 단 한 번 등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순의 손에 식은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종이 뒷면에는 누군가 정성을 다해 써 내려간 글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억울하게 쫓겨난 작은 시아버지 윤영석 어른이 직접 쓴 절박한 호소문이었습니다. 문서에는 시어머니 강 씨의 소름 끼치는 범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강 씨는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 서류를 조작해 시동생의 재산을 몰래 가로챘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그를 폐륜하러 몰아 집안에서 내쫓았고 그의 가족들마저 척박한 변방으로 내몰아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죽어서라도 이 원수를 갚고 말겠다는 시동생의 통안이 종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이 글을 보시거든 부디 이 아우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빼앗긴 자식들의 몫을 돌려주시라고 말입니다. 정수는 소스라치게 놀라 자신도 모르게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제야 안개 속에 가려졌던 모든 의문이 한꺼번에 풀리기 시작했지요. 시아버지가 왜 그토록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잡았는지, 왜 자꾸 천장 쪽 서류함을 쳐다보셨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인들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차마 꺼내지 못했던 그 슬픈 사연이 이제야 정순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조각으로 맞춰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풍으로 쓰러져 눕기 전에 직접 이 문서를 도끼자루 속에 숨겨두신 게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 강 씨의 매서운 눈길을 피해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 바로 며느리가 매일같이 손에 쥐고 흔드는 그 도끼자루 속에 비밀을 묻어두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께서는 어찌하여 이 도끼의 존재를 이제야 아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방과 큰어른이 들이닥친 일과 무관치 않으리라 정수는 직감했지요. 무엇인가 일이 터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옛일을 들추어 내었거나 작은 시아버님 댁에서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었던 것일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일은 그리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올시다. 사랑채 쪽에서 종갓집 큰어른의 묵직한 호통이 담장을 넘어 들려왔습니다. 정수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이어서 강씨 부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어른, 그 일은 이미 20년 전에 종친회에서 매듭 지은 일이 아닙니까? 어찌하여 새삼 들추시는 것이옵니까? 한 번 매듭 지은 일이라고 해서 영원히 묻힐 줄 알았습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지요.
한양에 살아있던 조카가 임금님께 직접 억울함을 호소하며 앞길을 세웠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리 되었으니 우리 문중에서도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격쟁이라는 단어가 들리자 정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격쟁이란 임금님이 행차하실 때 꽹과리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었지요. 이는 곧 죽은 줄만 알았던 작은 시아버님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조카가 20년 세월의 한을 풀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임금님 앞에 나섰다는 사실에 정수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랑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봐라, 세아 씨는 어디 있느냐? 안방으로 들라 하지 않았느냐? 시어머니 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정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허겁지겁 문서를 다시 접었습니다. 어찌나 손이 떨리던지 종이가 손바닥 사이에서 자꾸만 미끄러졌지요. 정수는 서둘러 그 문서를 저고리 안섭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쪼개진 도끼자루를 조심스레 맞붙인 뒤 도끼날을 다시 끼워 넣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감쪽같이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세아 씨, 세아 씨. 행랑어멈의 발소리가 어느새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도끼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가슴 속에 숨긴 문서가 살갗에 닿을 때마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를 품은 듯 가슴이 화끈거리고 방망이질 쳤습니다. 여기 있네. 곧 나가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다해야 했지요.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서는 정순의 눈앞으로 강씨 부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다가오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곧장 며느리의 손에 들린 도끼로 향했지요. 7년의 침묵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이 며느리의 가슴 안섭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애써 차분한 척 마당으로 나갔지만 가슴 속에 숨긴 종이가 살을 데일 듯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강씨 부인은 사랑채에서 급히 걸어오면서도 오직 며느리가 든 도끼만 뚫어지게 노려보며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년아, 안방으로 들라는데 왜 여기서 꾸물거리고 있는 게냐? 어머님께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 마침 마당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정수는 두 손으로 도끼를 받쳐들어 시어머니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에서 도끼를 낚아채듯 빼앗으셨지요. 그 손길이 어찌나 다급했던지 시어머니의 손톱이 정순의 손등을 핥히고 지나가 핏자국이 비쳤습니다. 이 년, 내년이 어떤 년이더냐. 내 귀한 아들 잡아먹고도 모자라. 이제는 이 집안까지 통째로 거덜내려 드는 게냐. 강씨 부인의 입에서 칼날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순의 가슴을 날카롭게 베어버리는 듯했지요. 시집 온 지 3년 만에 남편이자 시어머니의 외아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벌써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씨 부인은 며느리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모진 소리를 입에 달고 살며 양반과 며느리를 종보다 못한 처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기댈 지아비도 없고 돌아갈 친정도 없는 과부 며느리.
그것이 7년 동안 정순이 매일 새벽 도끼를 들고 뒤뜰에 나서야만 했던 까닭이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서방님 일은 소인의 가슴에도 못이 박힌 일이옵니다. 가슴에 못이 박혔다는 년이 어찌 살아 숨을 쉬느냐. 진작에 따라 죽었어야 마땅한 년이거늘. 정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 안쪽에서는 4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서러움이 핏물처럼 고이고 있었지요. 강씨 부인은 도끼를 옆구리에 꽉 끼고 며느리를 한 번 더 무섭게 노려보신 뒤 안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내년은 곧장 부엌으로 가서 사랑채 손님상을 보아라. 안방 쪽으로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마라. 알겠느냐? 예, 어머님. 강씨 부인은 안방에 들자마자 곧장 문고리에 빗장을 걸어 잠그셨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햇살마저 두려우셨던 것이지요. 강씨 부인은 도끼를 윗목화로 옆에 내려놓고는 한참을 그 앞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시동생 영석을 내쫓고 그의 가족들까지 험한 곳으로 내몰았던 그날부터 강씨 부인은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적이 없었지요. 오직 한 가지 걱정뿐이었습니다. 바로 사라진 재산 문서의 행방이었지요. 시아버지가 보관하던 그 귀한 서류는 시아버지가 쓰러진 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며느리의 손에 들린 그 낡은 도끼를 보신 것이었습니다. 갈라진 자루의 결을 보는 순간 강씨 부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으셨던 것이지요. 남편이 저 며느리에게 무엇을 맡긴 것은 아닐까? 아니면 며느리도 모르는 사이 도끼자루 속에 진실을 묻어두신 것은 아닐까? 이제야 도끼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부젓가락을 집어들고 도끼자루의 갈라진 틈에 끼워 넣으셨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박달나무 자루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강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지요. 자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깊숙이 집어넣어 휘저어 보고 자루 두 쪽을 햇빛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그 안에 든 것이라고는 박달나무의 결뿐이었지요. 강씨 부인은 망연히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자루에 갈라진 단면을 자세히 살피시던 강씨 부인의 두 눈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자루의 안쪽 면에 누런 종이의 결이 그대로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무엇인가가 그 안에 들어 있었던 자국이었지요. 이 천한년이. 강씨 부인의 입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4년 동안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 짓밟아 온 그 며느리. 그저 노비처럼 부리면 그만이라 여겼던 그 며느리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강씨 부인은 등골이 얼어붙으셨지요. 바로 그때 사랑채에서 종갓집 큰어른의 호통이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조카 며느리 어디 갔소? 어서 나와 답을 하시오. 강씨 부인은 치마를 추스르고 황급히 도끼 조각들을 가구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하얗게 질린 얼굴을 애써 다독이며 사랑채로 향했지요. 그곳에는 가문의 큰어른과 관청의 이방이 굳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내 하나 물어봄세. 20년 전 영석이가 이 집에서 쫓겨날 때 그 재산 문서는 대체 어찌 되었소? 영석이가 형님께 분명히 맡겼다는데 형님이 저렇게 누워 계시니 살림을 맡은 자네가 모를 리 없지 않소. 관가 이방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마님, 이미 나라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재산 문서가 여기서 나오기만 하면 서류를 조작하고 사람을 죽게 만든 죄로 아주 큰 벌을 받게 되십니다.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강씨 부인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으나 입가에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셨지요. 두 분 어른, 저희 집안에는 그런 문서가 절대 없습니다. 20년 전 시동생이 나갈 때 직접 챙겨갔거나 지금 격쟁을 올렸다는 그 아들놈이 진작부터 품고 있었을 것이옵니다. 강씨 부인은 사랑채 손님들을 뒤로하고 서둘러 안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을 시켜 부엌에 있는 며느리를 당장 안방으로 불러들이라며 엄한 명령을 내렸지요. 세아 씨를 안방으로 들라 하라. 당장이다. 정순이 안방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강씨 부인은 윗목 보료에 앉아 곰방대를 빨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정수는 두 손을 모으고 다소곳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인연 똑바로 답하거라. 오늘 그 도끼를 광에서 꺼내온 뒤로 내년에 손이 자루에 닿은 것 외에 무엇을 더 만진 일이 있느냐? 소인은 그저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장작만 팼을 뿐이옵니다. 7년 동안 새벽마다 도끼를 들고 뒷뜰에 나갔으나 도끼 외에 무엇을 만질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년이 그 자루를 살펴본 적은 있느냐? 자루가 갈라져 도끼날이 빠질까 살핀 일은 있사오나 그 외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소인은 한낱 과부 며느리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어머님 분부 외에는 손가락 하나 함부로 놀리지 않사옵니다. 강씨 부인의 눈이 며느리의 얼굴을 찢을 듯이 노려보셨습니다. 그러나 정수는 눈썹 한 번 떨리지 않았지요. 4년을 남편 잡아먹은 년 소리를 들으며 가슴에 칼날을 품고 살아온 며느리였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칼날을 자신을 위해 쓰는 순간이었지요. 내년의 그 차분한 얼굴이 외려 수상하구나. 만약 내년이 무엇을 보고도 숨긴 것이 있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 거라. 친정도 없고 지아비도 없는 내년 하나 처치하는 것쯤은 이 집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해치울 수 있느니라. 어머님, 이미 지아비를 여인 몸입니다. 죽음이 두려웠다면 4년을 이 집에서 견디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어머님께서 손수 처분하시겠다면 그 또한 며느리의 운명이겠지요. 그러나 보지도 못한 것을 보았다. 거짓을 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품속 깊이 숨긴 문서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된 듯 정순의 가슴을 화끈거리게 했지요. 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얼굴을 뚫어지게 노려보다가 결국 아무런 빈틈도 찾지 못한 채 짜증스럽게 손을 휘둘러 물러가라 했습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 물러가거라. 내 다시 부를 때까지는 방 문 밖으로 발 하나 까딱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예, 어머님. 정수는 정중히 절을 올리고
안방을 물러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행랑방으로 향하던 정순의 두 눈에서 4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무엇이 솟구쳐 올랐지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손에 칼자루가 쥐어졌다는 서늘하고도 뜨거운 결의의 빛이었던 것입니다. 행랑방에 들어선 정수는 문고리에 빗장을 걸고 가슴 안섭해서 그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누렇게 빛바랜 종이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노비처럼 부려져 온 며느리 앞에서 강씨 부인의 눈빛이 그토록 흔들렸던 까닭이 바로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순의 가슴 한 구석에서는 또 다른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씨 부인은 결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상 오늘 밤 안에라도 행랑방을 뒤집어 엎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산 문서는 물론이요, 정순의 목숨마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순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다름 아닌 늙은 찬모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40년 가까이 이 집 부엌을 지켜온 사람으로 윤 씨 가문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산증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작은 시아버님 이야기를 꺼내며 한숨 짓던 그 목소리, 박 씨라면 분명 정순의 편이 되어 줄 사람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무렵 정순은 행랑방 문을 살그머니 열고 부엌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 씨는 마침 부뚜막 옆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순이 인기척을 내자 박 씨는 무엇을 직감했는지 황급히 등잔불을 가리고 정순을 끌어들였습니다. 세아 씨, 이 한밤중에 어인 일이십니까? 정순은 안섭해서 그 문서를 꺼내 박 씨 앞에 펼쳤습니다. 박 씨는 누런 종이를 보는 순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하늘이 보고 계셨구먼요. 영석 어른의 한이 일이 풀리는구먼요. 소인이 그 어른께 이 한 몸 다 바쳐 진실을 지키리라 맹세한 지 어언 20년이옵니다. 어멈, 마님께서 곧 행랑방을 뒤지실 듯하네. 오늘 밤만이라도 어멈이 보관해 줄 수 있겠는가. 세아씨, 소인의 목숨을 걸고 지키겠나이다. 부엌 장독대 셋째 항아리 묵은 된장 밑에 숨겨두지요. 마님께서는 평생 부엌에 발을 들이지 않으신 분이니 그곳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레 새벽이면 한양 봉상시에서 일하는 소인의 큰아들이 안동에 들르는 날이옵니다. 그 아이를 통해 한양에 계시다는 영석 어른의 아드님께 소식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정수는 박 씨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 자신의 편을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정순이 건넨 문서를 가슴에 꼭 품고는 곧장 부엌 뒤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묵은 된장 항아리의 뚜껑을 열고 기름 종이로 문서를 2겹, 3겹 단단히 싸 매어 된장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누구도 그곳을 뒤질 생각은 하지 못할 만큼 더없이 은밀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미처 알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엌 뒤편 처마 아래에서 누군가 그 모든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행랑어멈이었습니다. 행랑어멈은
이 집에 들어온 10년 가까이 강 씨 부인의 입과 귀 노릇을 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노복들 사이의 말 한마디까지 일러 바쳐 콩고물을 얻어먹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습니다. 행랑어멈은 발소리를 죽이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밤중에 마님 안방으로 들이닥쳤다가는 도리어 경을 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행랑어멈은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나오는 그 얼굴에는 야릇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봐라, 모든 노복은 한 명도 빠짐없이 안마당으로 모이거라. 강씨 부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안방 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 마루로 나온 강씨 부인은 매서운 눈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간밤에 안방의 옥패 한 쌍이 사라졌다. 이는 분명 이 집안 누군가의 소행이렸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모든 곳을 뒤질 것이다. 태아 씨의 행랑방부터 부엌, 그리고 모든 노복들의 처소까지 한 곳도 빠짐없이 살피거라. 발견되는 자가 있으면 관하로 넘겨 도둑의 죄로 다스릴 것이다. 옥패를 잃었다는 것은 명백한 핑계였습니다. 강씨 부인의 진짜 목적은 그 재산 문서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행랑어멈이 무엇을 일러 바쳤는지는 모르나 강씨 부인은 이미 부엌과 박씨 어멈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님, 부엌부터 뒤지시지요. 장독대에 의심스러운 것이 있다는 풍문이 있사옵니다. 행랑어멈이 음흉한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순의 가슴은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박씨 어멈은 부엌 한쪽에서 사색이 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강씨 부인이 직접 부엌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한 시진도 못 가서 문서는 발각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박씨 어멈은 도둑으로 몰려 관하로 끌려가거나 그도 아니면 강씨 부인의 손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손에 든 도끼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7년의 인내, 4년의 모욕, 그리고 간밤의 결심이 모두 이 한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길이 부엌에 닿기 전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만 했습니다. 정수는 도끼를 들고 안마당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노복의 시선이 며느리의 손에 들린 도끼에 박혔습니다. 강씨 부인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년아, 무슨 짓이냐? 어머님, 부엌을 뒤지시기 전에 소인이 한 말씀 여쭙고자 하옵니다. 정녕 잃어버리신 것이 옥패이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옵니까?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강씨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일순간에 가셨습니다. 평생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 한번 들지 못하던 며느리가 4년 동안 남편 잡아먹은 년, 소리만 들어오던 그 며느리가 마당 한가운데서 도끼를 들고 시어머니의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이 천한 년이 정신이 나갔구나. 어디서 감히 그 입을 놀리느냐. 강씨 부인의 목소리는 호통을 치고 있었으나 그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노복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침묵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입을 열고 시어머니께 정면으로 따져 묻는 모습은
이 집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잃어버리신 옥패라면 소인이 어머님 안방 화로 옆 반다지 안에 든 것을 어제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그러니 부엌을 뒤지실 까닭이 없지 않사옵니까? 정녕 부엌에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앞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옵소서. 정순의 두 눈은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7년의 침묵이 끝나고 마침내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입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노복들의 술렁임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당돌한 물음에 한순간 말을 잃었으나 곧 정신을 다잡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천한년아, 어디서 그런 망발을 늘어놓느냐. 옥패가 반다지에 있었다면 어찌 잃어버렸다 하겠느냐. 어머님, 소인은 분명히 보았사옵니다. 어제 어머님께서 안방에 드실 적에 화로 옆 반다지 위에 옥패 한 쌍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사옵니다. 정녕 잃어버리셨다면 어찌 어머님께서 직접 반다지를 열어보지 않으시고 부엌부터 뒤지라 하시옵니까? 여봐라, 누구든 안방에 들어 반다지를 열어보거라. 옥패가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면 될 일이 아니옵니까? 정순의 목소리는 잔잔하면서도 칼끝처럼 매서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강씨 부인의 폐부를 파고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노복들의 시선이 일제히 안방 쪽으로 쏠렸습니다. 강씨 부인의 안색이 한순간에 클빛으로 변했습니다. 안방 윗목 반다지 안에는 어젯밤 부젓가락으로 쪼개 놓은 도끼자루의 조각들이 그대로 처박혀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 반다지를 열어본다면 옥패가 멀쩡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은 물론이요. 박살난 도끼 조각까지 함께 발각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 도끼가 바로 며느리가 매일같이 쓰던 도끼라는 것을 노복들이 모를 리 없으니 강씨 부인의 거짓말은 그 자리에서 산산이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닥쳐라, 이 천한년아. 안방은 이 집안의 어른이 거하는 자리, 종놈들이 함부로 들출 수 있는 곳이 아니로다. 어머님 그러시다면 부엌 또한 함부로 들추실 자리가 아닐 것이옵니다. 부엌은 박씨 어멈이 40년을 지켜온 자리이옵니다. 그곳에 옥패가 있을 까닭이 무엇이옵니까? 어머님께서 부엌을 뒤지시려 한다면 마땅히 안방도 함께 뒤지셔야 공평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정순의 말이 떨어지자 마당에 모인 노복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아 씨의 말씀에 한 점 그릇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마당 한 구석에서 행랑어멈이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챈 까닭이었습니다. 행랑어멈은 어디로 가는 게냐? 정순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행랑어멈을 불러 세웠습니다. 행랑어멈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세아씨, 소인은 그저 솥을 살피러 가던 길이옵니다. 지금 솥을 살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어젯밤 늦은 시각에 부엌 처마 밑에서 무엇을 훔쳐들었는지 사실대로 밝히거라. 처마 밑에 내 흙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으니 이제 와서 시치미를 떼도 소용없다.
행랑어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순이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정순은 어젯밤 부엌을 나서며 기둥 뒤로 황급히 사라지는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마당에 선 행랑어멈의 집신만이 밤이슬과 부엌, 바닥에 재에 젖어 시커멓게 더러워진 것을 보고 그녀가 범인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인연이 어찌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행랑어멈은 가만히 있거라. 강씨 부인이 황급히 행랑어멈을 두둔하였으나 그것이 도리어 화근이 되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노복들의 눈빛이 점점 더 의심스럽게 변해갔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소슬대문 쪽에서 또 한 번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한양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 행랑아범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갓을 쓰고 도포를 갖춰 입은 한 사내가 천천히 소슬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나이는 30 안팎으로 보였고 얼굴에는 모진 풍파를 견뎌 온 듯한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습니다. 갓 아래로 보이는 두 눈은 시아버지 영달 어른의 젊은 시절을 빼닮아 있었습니다. 사내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강씨 부인을 향해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큰어머님, 그간 강령하셨사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조카 영석의 아들 윤재겸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사옵니다. 강씨 부인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이 새어 나왔습니다. 곰방대가 손에서 떨어져 마룻바닥에 굴렀습니다. 20년 전 변방으로 내몰았던 시동생의 어린 아들이 다 자란 청년이 되어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내 놈이 어찌하여 여기에. 한양에서 격쟁을 올린 일은 큰어머님께서도 들으셨을 줄로 아옵니다. 임금께서 친히 전교를 내리시어 의금부로 하여금 안동 윤씨 가문의 재산 문서 행방과 윤영석의 죽음에 얽힌 진상을 낱낱이 밝히라 하셨사옵니다. 며칠 안으로 의금부 도사가 직접 이 집을 찾아올 것이옵니다. 소생은 그 전에 큰어머님을 뵙고 단 한 번이라도 사람의 도리를 다하고자 이리 먼저 내려왔사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노복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격쟁을 올렸다는 그 조카가 멀쩡히 살아 돌아온 것도 모자라 임금께서 친히 의금부의 명을 내리셨다는 말에 강씨 부인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촌 시아주버님 되시는 윤재겸 어른께 정중히 절을 올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버님, 소인은 이 집의 며느리 정순이옵니다. 멀리서 험한 길을 오셨으니 사랑채로 드시지요. 다만 그 전에 소인이 아주버님께 보여드릴 것이 한 가지 있사옵니다. 정수는 박씨 어멈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씨 어멈은 그 눈빛의 의미를 단번에 알아채고는 부엌 뒤 장독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후 박씨 어멈은 묵은 된장 속에서 기름 종이에 단단히 쌓인 그 재산 문서를 꺼내 들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문서는 어젯밤 새아씨께서 소인에게 맡기신 것이옵니다. 본디 영달 어른께서 도끼자루 속에 숨겨두셨던 윤씨 가문의 재산 문서이옵니다. 소인이 40년을 이 집에서 살며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영석,
어른의 한 맺힌 글씨가 그 안에 고스란히 적혀 있사옵니다.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그 누런 종이 한 장에 박혔습니다. 윤재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받아들고는 펼쳐진 글귀를 읽어 내려가다가 결국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이 못난 자식이 20년 만에 드디어 아버님의 맺힌 한을 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저 세상에 계신 어머니와 누이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 문서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재겸의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는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강씨 부인은 마룻바닥에 주저앉은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 모진 입에서는 더 이상 어떤 호통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눈만이 정순과 박씨 어멈 그리고 윤재겸을 번갈아 바라보며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마님, 소인을 살려주십시오. 모든 것이 마님의 분부였지 않습니까? 20년 전 그분들이 떠날 때 노잣돈도 못 주게 하시고 약조차 구하지 못하게 약방을 막으라 하신 분도 마님이십니다. 저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행랑어멈이 바닥에 엎드려 울며 불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 살겠다는 그 비겁한 외침이 강씨 부인의 죄를 폭로하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노복들은 큰 충격에 빠져 탄식을 내뱉었지요. 억눌러왔던 추악한 비밀이 드디어 햇빛 아래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40년 동안 안동 일대를 호령하던 강씨 부인의 위세가 한낱 며느리의 손에 들린 도끼와 누런 종이 한 장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단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의금부 도사의 발길이 소슬 때문에 닿는 그날. 20년 묵은 죄업은 비로소 그 마지막 매듭을 짓게 될 것이었습니다. 윤재겸이 한양으로 돌아간 지 1회가 지난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소슬대문 밖에서 무거운 말발굽 소리와 함께 군졸들의 발걸음이 다가왔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은 의금부 도사가 안동 윤씨 가문의 소슬대문 앞에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문을 열라. 의금부에서 죄인 강씨를 잡으러 왔노라. 행랑아범이 황급히 소슬대문을 열어젖히자 푸른 도포에 패도를 찬 의금부. 도사가 군졸 5과 함께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위세가 어찌나 엄숙하던지 40년 동안 안동 일대를 호령하던 강씨 부인도 그 앞에서는 한낱 늙은 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회 동안 강씨 부인은 안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한 채 곡기를 끊었습니다. 실익음을 전폐한 것은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행랑어멈을 비롯해 마당에 모였던 모든 노복이 윤재겸 어른 앞에서 입을 열어 20년 동안 강씨 부인이 저질러 온 가진 폐악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살 길이 모두 막혔다는 것을 강씨 부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 강씨는 어디 있느냐? 끌어내어 포박하라. 의금부 도사의 호통에 군졸들이 안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강씨 부인은 흐트러진 머리에 비단 저고리도 갈아입지 못한 초췌한 모습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호통 한 번에 마당의 모든 노복이 무릎을 꿇었을 그 위세는 어디로 가고
그저 늙고 비참한 한 여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강씨, 그대는 들으라. 한양에 살고 있는 윤재겸의 격쟁으로 임금께서 친히 전교를 내리시어 그대의 위조 문서죄, 사기 횡령죄, 그리고 시동생 영석의 처자식을 변방으로 매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죄를 다스리라 하셨다. 그대는 일금부로 압송되어 추국을 받게 될 것이다. 군졸은 죄인을 결박하라. 군졸들이 굵은 오라를 들고 다가오자 강씨 부인은 마지막 발악을 하든 마당 한가운데서 정순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천한년, 내년이 끝내 이 시어미를 이 꼴로 만들었구나. 남편 잡아먹은 년이 시어미까지 잡아먹는다더니 그 말이 한치도 틀리지 않았구나. 정수는 그 자리에 다소곳이 서서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두 눈에는 더 이상 7년의 두려움도 4년의 서러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스스로 저지르신 일이 결국 어머님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20년 전 변방으로 내쫓긴 작은 시아버니. 가족들이 죽어가며 흘린 그 눈물이 이제야 어머님께 돌아온 것뿐입니다. 이제 일금부에 가시거든 부디 한 점 거짓 없이 자백하십시오. 그것이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씨 부인의 입에서는 더 이상 어떤 호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모진 바람처럼 살아온 한 여인이 며느리의 그 차분한 한마디 앞에서 마침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군졸들이 강씨 부인을 함거에 태워 소슬대문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함거의 바퀴가 자갈길을 굴러가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마침내 산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마지막까지 지켜보던 정순의 두 뺨 위로 한 줄기 뜨거운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에 대한 측은지심이었을까요? 아니면 7년 동안 견뎌온 모진 세월에 대한 회한이었을까요? 정순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눈물이 동짓달 매서운 바람에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양에서 드디어 임금님의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가문의 문서를 속이고 시동생 가족을 죽음으로 못 무서운 죄를 지어 머나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평생 가시울타리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무거운 벌이었지요. 윤씨 가문의 재산 절반은 본래 주인이었던 조카 윤재겸 선비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주인의 악행을 곁에서 도왔던 행랑어멈 역시 관아에서 곤장 100대를 맡고 먼 고을의 노비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풍을 맞고 자리에 누워 말을 이루셨던 시아버지 윤영달. 어른께서 강씨 부인이 의금부로 압송되던 그날 저녁 무렵 거짓말처럼 정신을 차리신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시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입을 떼셨습니다. 새아가 고맙다. 이 못난 형이 아우의 한을 풀어주지 못하고 자리에 누웠을 때 마지막으로 의지한 것이 너의 도끼였다. 도끼자루 속에 그 문서를 숨긴 사람이 바로 이 늙은 시애비였다. 내가 매일 그 도끼를 휘두르는 것을 보며 언젠가 진실이 며느리의 손에서 풀려나기를 빌고 또 빌었느니라. 하늘이 마침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시아버지의 떨리는 손이
며느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순도 시아버지의 손을 마주 잡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7년 동안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았으면서도 단 한 번 마음을 나누지 못했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모든 진실이 드러난 그날에야 비로소 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듬해 봄, 정수는 시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리의 앞날을 막아서지 않으셨습니다. 4년 전 외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며느리가 짊어져 온 짐을 이제는 며느리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며느리에게 본 뒤 친정에서 가져왔던 작은 전답에 더하여 윤씨 가문에서 마련한 너른 양지들 한 자락을 새로 떼어 주셨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는 자기 이름의 땅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윤재겸은 한양 살림을 정리하고 안동, 본가로 내려와 작은 시아버님께서 본디 사시던 강 건너 둔덕 위 별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그 집에 다시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던 날, 정수는 손수 빚은 술 한 동이를 들고 별저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한양에서 드디어 임금님의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강씨 부인은 가문의 문서를 속이고 시동생 가족을 죽음으로 못 무서운 죄를 지어 머나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평생 가시울 다리 안에 갇혀 살아야 하는 무거운 벌이었지요. 윤씨 가문의 재산 절반은 본래 주인이었던 조카 윤재겸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주인의 악행을 곁에서 도왔던 행랑어멈은 먼 고을의 노비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순이 100발이 다 되었을 무렵 인근 고을에 한 가지 이야기가 떠돌았다고 합니다. 안동 어느 양반가의 며느리가 매일같이 패던 도끼자루 속에서 하늘의 뜻이 풀려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7년을 짐승처럼 부려졌던 한 며느리가 그 모진 세월 동안 한 번도 도끼를 시어미에게 휘두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손에 쥐었던 것은 시어머니를 베는 도끼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죄를 베는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도리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정수는 자신의 두 손과 7년 세월로 보여주었습니다. 겨울이면 매서운 칼바람이 안동 골짜기에 휘몰아쳤지만 정순의 마음 깊은 곳에는 따스한 봄볕이 가득했습니다. 인과응보란 결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손끝에서 하늘이 거두어 가시는 것임을 한 며느리의 도끼자루가 우리에게 일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 들고 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밤에 듣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